사셨던 분들이 아무튼 주변에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사셨던 거는 진짜 오릅니까? 일본은 자주 가세요? 예, 저는 어떤 일본에서 일로? 안식년도 했고요. 일어는 못합니다. 일어는 못하는데 네. 한국적 상황이 미래를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아. 예, 일본에는 자주 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일본에 뭐 한 3번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오. 모델하우스에 풀어놓습니다. 일본 모델하우스에. 예. 오, 그럼 일본은? 사십니다. 일본은 한 10억 정도 하면 좀 비싼 편이에요. 일본은 맨션이라 그럽니다. 아파트를. 그래서 옥, 맨션 합쳐가지고 이제 옥쿠션이라고 그럽니다. 일본 애들은 받침을 발음을 잘 못합니다. 네네. 그죠? 그래서 옥쿠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옥쿠션 정도 되면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를 보면 방색에 뭐 친구들은 이제 화장실을 하나는 샤워하는 실, 그다음에 정말 용변만 보는 거 이렇게 따로 이제 해놓기 때문에 2개라고 해야 될지 하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제 30평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뭐 억은 안 합니다. 대략 괜찮은 데도 한 7, 8억 최근에 분양하는 데들 보면 그러니까요. 한국 분들이 3, 4년 전만 해더라도 뭐 비싸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면 굉장히 싸죠. 한국이 20억 하니까 사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저는 예. 사실 베트남 부동산만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도 가시는군요. 예, 베트남도 뭐 작년에 한 3번 갔다 왔는데요. 한국 네. 분들이 너무 선호하시고 네. 좀 과열 상태입니다. 베트남 도심은 제가 가보면 한 3, 4억, 뭐 심하면 5억까지도 하는데요. 우리 지방하고 같습니다. 물론 더 오를 겁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그죠. 베트남 경제라는 게 어쨌든 10년 후 지나보면 매년 뭐 6%, 7%씩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2008년 중국하고 지금 국민 소득이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후 지금 중국이 $10,000가 됐죠. 그럼 베트남도 $10,000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우리 예전 7, 80년대 생각해 보시면 압구정 아파트 가격이 얼마큼 올랐는지 생각해 보시면 매력적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동남아시아 지역들은 어쨌든 컨트리 리스크가 있습니다. 핑크북이라 그래서 네. 등기부등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등기부등본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뭐 그걸 떼먹지는 않겠죠. 베트남 국가에서. 그렇지만 컨트리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면 우리처럼 전세를 놓는 게 아니고요. 다 월세를 놔야 돼요.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걸 분양대행이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이 많이 분양대행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관리를 누가 해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선진국을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중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제가 LA 또 갔다 왔는데 LA 뭐 다운타운 같은 데 가보면 한 10억 정도 합니다. 아파트가. 좋아요. 뭐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임대도 잘 되고 미국 경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경제가 되게 좋고요. 그렇습니까? 예, 경제가 좋습니다. 일본은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경제가 되게 좋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오피스 공실률 이런 걸로 부동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일본의 오피스 공실률은 한 2,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난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을지로 이런 데가 한 15%입니다. 공실률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경제 수준이 어떻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 가격도 그렇게 뭐 높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일본 지금 아파트 가격은 30년 전 아파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를 가능성도 높고요. 동경을 많이 가시는데 동경보다는 오사카가 제가 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오사카는 아직도 동경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은 괜찮습니다. 제가 일본하고 미국을 권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금융위기가 한번 올 것 같아요. 2020년 그죠?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자산가분들은 금융위기가 올 거로 생각해서 집에 금을 싸가지고 재워놓는다든지 달러를 사서 산다든지. 금고안에 재워놓는 놈들이 있어요. 전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본에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돼요. 올 예정인데요, 금융위. 금융위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엔화가 급등을 해요. 그렇죠. 예, 안전자산이니까. 안전자산이니까 엔화와 달러화가 2배 됩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그랬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안식년 갔을 때 2010년이었는데 그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엔화가 얼마까지 갔냐? 1680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한 1000 정도 되고 가장 많이 떨어지면 700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한 800에서 16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금융위기가 오면 한 딱 2배 됩니다. 하나도 안 올라도 오히려 떨어져도 올라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쪽에 묻어두시는 게 좋은데 그걸 금을 사놓고 뭐 달러를 사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일본에 아파트 하나 사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자산이 많으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일본 뭐 이런 부동산도 미국 부동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본이나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순현금으로 가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출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베트남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대출을 안 해줍니다. 네. 자기 나라 국민들도 대출을 안 해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죠? 외국인들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안 그건 거의 해주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선진국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대출 제도가. 그런데
외국인한테 개인한테는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법인을 만드시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법인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3억짜리, 4억짜리 하는데 법인을 만드시면 오히려 경비가 더 들고요. 그죠? 그쵸. 그래서 10억 훌쩍 넘어가는 걸 하신다 그러면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일본에 이제 아주 주요한 은행들은 잘 안 해주는데요. 한국 은행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그런 한국 은행들은 국내에서 이제 그런 신용 보관 같은 걸 해서 좀 나름 저렴하게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그 법무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행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하면 다 해주고 은행에서 뭐 그런 것들은 다 추선을 해주니까요. 문제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출 한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대부분 한 60%? 외국인들한테는, 외국 법인들한테는 그렇게 되고요. 근데 금리가 엄청납니다. 아, 금리가요? 금리가 1.5%. 와. 자국 국민한테는 0.5%입니다. 근데 외국인한테는 1.5% 정도 수준입니다. 안 쓰면 안 되겠네요, 대출을. 무조건 써야 돼요. 써야 되겠네요. 써야 됩니다. 그런데도 일본 분들이 집을 안 사는 걸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본에 되게 재밌습니다. 아파트 보면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5천만 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마 5천만 엔인데 그 일본 돈으로 500만 엔 정도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처럼 확 들어가서 사고요. 아파트가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최근에 저희가 가가지고 봤던데도 동경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고 올림픽 관련된 아레나 시설들 많이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뭐 거기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 분양하면 한 달, 두 달씩 막 합니다. 한꺼번에 여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한 동씩 분양해요. 이렇게 우리처럼 1000세대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주택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뭐 몇 달씩 분양하고 입주하는데도 새 아파트인데도 미분양이 남아있고요. 한참 걸립니다. 일본 분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고 이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국 분들이 투자하시기 아주 괜찮습니다. 가보시면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솔깃합니다. 솔깃합니다. 저희는 막 입주 물량도 보고 뭐 이렇게 역세권 뭐 이런 걸 따지는데 학군도 보고 막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일본에서는 어떤 걸 좀 고려를? 일본도 비슷합니다. 뭐 학부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뭐 역세권에 주상복합, 일본은 이제 주상복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 그렇군요. 주상복합을 선호합니다. 밑에 이제 상가들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나라 주상복합의 미래 같은 것도 저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해요. 역세권에 있는 그죠 소규모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예전 우리 뭐 타워팰리스 이런 주상복합은 60평부터 시작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재미가 없고요. 일본에서도 더 이상 그렇게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 30평 정도 아파트를 역세권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뭐 세대수는 많지는 않더라도 한 200~300세대 이렇게 짓는데요. 그 아파트가 제일 인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본은 물론 실버타운 같은 게 잘 돼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시니어하우스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긴 합니다. 하는데 일본도 이제 그렇게 많이 공급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니어들을 위한 아파트 역할을 제가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가보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돈 있는 노인분들이 도심에서 사는데 밑에 상가들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고 그런데 이제 사시는 게 굉장히 로망이면서 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상복합 중에 조그만 세대고 밑에 상가가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아주 유망하다고 봐요. 노인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시골에 가셔가지고 물 좋고 산 좋은 데서 그냥 사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은 무조건 젊은 애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고요. 고층을 좋아해요. 저층 안 좋아하십니다. 노인분들 저층 좋아하는 것 같죠? 땅에 가까워야 된다고.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요. 절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층에 있으면 시큐리티에 안전상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파트 담벼락을 타고 올라와서 누군가 날 때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희도 뭐 따지고 보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벌고 있는데요. 낮에는 거의 없죠.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세요. 고층을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상복합들은 보시면 들어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더라도 카드키를 대셔야 돼요. 그거는 시큐리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밑에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나이 들면 이제 멀리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뭐 이거는 뭐 저희도 또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역 주변에서 소비가 일어납니다. 역세권의 소형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고요. 서울에는 너무 비싸죠. 용인 성북역에 가시면 롯데캐슬 뭐 파크인가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성북역에 거의 붙어 있는데요. 밑에 롯데물이 들어가 있어요. 롯데물.
그 아파트 30평이 한 12억 할걸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12억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50평이 5억 해요. 상현동 쪽인데요. 오래됐고 낡고 큰 평수는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새 아파트고 여기에 딱 붙어 있고 이러면 굉장히 비싸요. 바로 옆에 또 거기 롯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목역 주변에. 롯데캐슬 골든아인인가? 그건 아직 입주 안 한 아파트인데 아마 올해 입주할 거예요. 좀 떨어졌어요. 여기 가격차가 2, 3억씩 나요. 일본을 자주 가는 거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일본에 가보시면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일본의 부동산처럼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예, 위험하죠. 지방 소멸이라든지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인서울, 서울 내에 아파트 매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서울에서 떨어지는 순간 장기적으로만 2030년도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10년 후에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 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뭐 이렇게 GTX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GTX가 뭐 C까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고요. 이 진보 정권이라는 게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SOC에 많이 투자할까 저는 뭐 별로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막 발표는 많이 하는데요. 제대로 착공이라든지 준공 같은 게 이루어진 게 많지 않아요. 계속 늦어지고 있고. 복지 예산을 빼내려면 SOC에서 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훨씬 더 역세권의 의미가 커지겠죠. 이제는 무조건 역세권에서 사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방 서울에서 떨어졌다 이러면 무조건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당선이 제일 좋죠. 그 성공적이 신분 당선이거든요. 신분 당선. 그럼 뭐 왜 좋으냐? 그 서울하고 가깝고 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물리적인 함수이기도 하지만 사실 심리의 함수잖아요. 서울하고 여기는 많이 떨어졌지만 성공력이 있는 분들은 서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면 20, 30분 만에 강남 가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의 역세권의 아파트 이런 것들은 뭐 안 떨어질 거예요. 동탄역 주변. 동탄에서 제일 가격이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동탄역 주변이에요. 호수원에 와서는 호수만 봐야 돼요. 아파트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매력적이잖아요. 북동탄 뭐 그 기업들 많고 테크노밸리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중동탄, 동탄역 주변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 일본에 사셨던 분들이 아무튼 주변에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사셨던 거는 진짜 오릅니까? 제가 체크는 안 해봤는데 올랐을 거예요. 월세 받으면서 이제 기다리는. 그렇죠. 월세 받으면서 계속 오르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본 수익과 현금 흐름을 다 가져가는. 예, 한 반 정도는 월세 놓고 투자로 하시는 거고요. 반 정도는 그냥 사가지고 비워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 현금으로요? 예,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멋지다. 별장입니다. 저 사신 분 중에 한 분은 부인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본인이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애가 공부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신데요. 사셔가지고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비워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말 보내고 오시고 뭐 이러는 건데요. 그걸 이제 다거주 지역 거주자라고 보통 일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미국에서는 멀티 헤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또 아주 추세입니다.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동남아에도 말레이시아에도 한 채 사놓고 조바르주도 한 채 사놓고 뭐 어디도 한 채 사놓고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이제 그죠? 따뜻한 데 가서 계시고 여름에는 이제 LA 가서 계시고 한국이 여름에는 너무 덥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LA는 이제 사막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도 시원해요. 밤에 잘 때는 아니 낮에는 더운데요. 밤에는 되게 시원합니다. 한 10도 뭐 20도 이하로까지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뭐 낮에는 이제 30도 넘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데는 괜찮죠. 여름에 가서 지내시기. 이렇게 여러 군데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놓고. 미국은 단독주택을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단독주택은 선호하지는 않아요. 미국이나 일본 분들은 단독주택 선호합니다. 무조건 선진국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 예, 투자할 때도 특히나 이제 베버리 힐스 뭐 이런 거는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단독주택 사시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거래가 사실은 쉽게 되지는 않아요. 단독주택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LA가 이제 다운타운이나 이제 한인타운 쪽에 좀 발달돼 있는데요, 상권들이. 그런 데 가셔가지고 한 10억 정도 하시는 그런 로프트라고 그러냐, 분양형 콘도. 뭐 우리는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이제 임대 아파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시죠. 예, 분양형 콘도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손바뀜도 빠르고 월세 넣기도 좋고 예전에는 뭐 미국 분들도 이게 교외 지역에 사시고 그죠 큰 저택에 출퇴근하셨는데 요즘 그냥 도심에 젊은 분들이 살거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30대 밀레니얼들은 도심에 삽니다. 그런 아파트는 되게 인기 있습니다. LA 가보면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아파트. 예. 그러면 그런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정보가 없어서 사실. 그렇죠.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는데 네. 한국경제신문에서 예전에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어요. 같이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블로그 같은 거를 분양 대행하시는 분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하세요. 유튜브도 하시고. 예, 유튜브도 하시고 하는데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파는 물건을 자꾸 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잘 나가는 물건들 뭐 이런 거 수수료를 많이 주는 물건 MGM 그걸 많이 팔겠죠. 붙어 있는 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이제 좀 그런 것이 좀 떨어져 있는 객관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고요. 그게 교수님이다. 예, 저는 절대 뭐 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네. 몇 군데 이제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시기 전에도 사실은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일본의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죠? 이 아파트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비교해서 아파트가 올랐는지 뭐 이런 걸 최소한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걸 듣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가셔가지고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하시고 아니더라도 이제 본인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그죠? 잘 보신 다음에 이제 몇 개 물건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지역들을 선택하시고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블로그 하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분, 미국도 있고 미국에는 이제 뉴스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그런 데서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이제 물건 같은 거 보시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 분이신데 오사카 같은 데는 참 많습니다. 오사카에는 제가 우리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협회죠. 거기 수석 부회장님도 한국 분이세요. 네, 오사카는 한국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락하셔가지고 그럼 뭐 한국어로 되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뭐 본인 사정들 이야기하시면서 물건들 이제 미리 좀 보여줄 거를 이야기하고 가서 보고 분양 사무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델하우스인데요, 그죠? 그런데 가실 때도 그런 전문가분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가면 일본 사람이 상대도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가셔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다니시고 이러면 아무래도 물었을 때 대답도 잘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죠.